네, 논준모연구소의 김성하 소장입니다. 샘플 수와 P값의 관계, 요거의 오묘한 진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문제를 동영상으로 지금 찍고 있냐면, 논문 통계에서 말이죠, 지도 교수님들이 가끔 가다가 일부 교수님들이 무조건 샘플 수를 많이 해와라 라고 지도를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진짜 박사 논문 쓰는데 샘플 수가 막 1000명 넘어가고 이런 것도 본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설문조사 하려면 설문조사 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리서치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좀 궁금하죠. 샘플 수가 도대체 어느 정도 돼야 적당한 것 같은데 무조건 샘플수 늘려가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참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신 분들 오늘 이 강좌를 통해서 그런 고민들을 말끔히 그냥 좀 해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제 샘플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원래 제가 이거는 좀 머리 아프지만 통계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샘플수는 자 30명 이상이면 된다. 자, 요렇게 일단 결론을 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또 이렇게 또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냥 제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은 우리가 이제 샘플 수다 라고 하면 지금 샘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요 샘플이라는 단어 우리가 왜 썼냐 이거죠. 샘플이라는 단어가 쓴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반대급 부족으로 모집단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모집단 전체 집단이 있다는 소리죠. 근데 지금 이 수가 너무 많은 거라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다 조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만큼만 조사를 해가지고 요만큼만 샘플 추출을 해서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서 얘네들의 결과를 가지고 모집단에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거죠. 이때 이 결과가 첫 번째는 샘플을 얼마나 대표하느냐의 대표성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이 결과를 갖다 붙일 때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신뢰도의 문제도 있죠. 이것 때문에 무슨 뭐 신뢰 구간을 정하고 오차 범위를 정하고 막 이런 이제 이 뭐라고 합니까? 이 계산을 한단 말이죠.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샘플 수를 따진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집단이 있다라는 거를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조사가 불가능하니까 요만큼만 샘플 추출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분석해서 그 결과를 여기다가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처리를 할 때 이 과정을 추론 통계라고 하죠. 추론 통계.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네들 우리가 조사한 얘네들이 뭐 예를 들어 100명이든 200명이든 얘네들에 대한 그냥 현황을 보는 거죠. 얘네들의 현황을 보는 통계적인 분석 방식을 기술 통계라고 하죠. 자, 이때 기술이다 이러니까 뭔가 테크니컬 뭐 이런 단어를 떠올리시는 것 같은데 테크니컬이 아니고 그냥 스크립트 서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기술 통계는 얘네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얘네들 샘플 내가 100명 조사했으면 100명이 그렇다는 것이고 추론 통계라는 것은 100명 가지고 조사했는데 우와 몇천만 명한테 갖다 붙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기술 통계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 분석 프로그램 같은 거 SPSS 같은 데다가 분석, 기술 통계 그 안에 카테고리에 어떤 분석들이 들어가 있냐면 뭐 빈도 분석, 기술 통계 분석, 교차 분석 이런 것들이 기술 통계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 나머지는 추론 통계이지. 추론 통계는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것도 신뢰 구간이 뭐 이렇게 오차 범위 이런 거 막 정해져 가지고 유의 확률 값이 나오는 거. 유의 확률 뭐 P 값이 나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추론 통계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샘플 수를 도대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라는 그 이야기인즉슨 우리가 지금 추론 통계에 의해서 뭔가를 가설을 검증해서 이 샘플의 조사 결과를 모집단에 갖다 붙이려고 하는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최소 단위의 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신다면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추출을 했어요. 샘플 추출을 해서 조사 분석에서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 자, 이 대표성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정규성 검사죠. 정규성 검사. 이 정규성 검사를 왜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아리까리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곤란하다. 자, 이거를 제가 유튜브 논준모 연구소 TV 채널에서 수도 없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정규성을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과정을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논준모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이 정규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검색을 하셔서 좀 찾아보세요. 하여튼 찾아보시고 이 대표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규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규성을 가지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대부분 외도하고 첨도를 보도록 하죠. 대부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외도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그 다음에 첨도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 정도보다 작다면 정규성을 가진다. 다시 말해서 모집단의 분포인 표준 정규 분포와 비스무리하니까 대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정규성이라는 게 나오죠. 정규성. 대부분의 사회과학에서는 뭘 다룹니까? 사람들의 생각, 인식, 의식 이런 거를 대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죠. 생각이나 인식이나 의식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모집단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모집단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을 합니다. 정규분포로. 근데 이제 생각이나 인식이나 의식 이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같은 사회과학이라도 재산 뭐 이런 것들은 재산 분포 이런 것들은 정규분포가 아니죠. 자, 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일반적인 생각이나 인식이나 의식이나 주로 사회과학, 자연과학도 정규분포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정규분포인 경우가 많은 것들이 사회과학에서 생각이나 인식이나 의식 이런 것들이 정규분포가 많다는 소리죠. 실제로 모집단이 그렇지 않더라도 정규분포를 가정을 합니다.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왜? 뭐에 의해서? 중심극한 이론에 의해서. 자, 중심극한 이론에 의해서. 자, 여기 들어가면 무슨 뭐 큰 수의 법칙이니 테일러 법칙이냐 별의별 법칙들이 다 나오는데 거기까지 하면 대학 수학이에요. 대학 수학. 너무 어려워서 그런 것까지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중심극한 이론에 의해서 일단 정규분포로 가정을 하죠. 그게 특히 많은 곳이 사회과학의 어떤 의식조사, 인식조사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집단은 정규성을 가정합니다. 자, 그런데 통계학에서 보면 이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는 최소 샘플 수가 30명부터거든. 그래서 제가 30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게 정규성을 가진다면 외도하고 첨도 값이 이렇게 나온다면 30명일지라도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론 통계를 할 수 있다. 자, 추론 통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샘플을 조사해서 분석을 해서 모집단에 갖다 붙일 거다라는 소리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자, 샘플 수는 30명 이상부터는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 조사 결과를 정규성과 뭐 신뢰도가 나온다면 모집단에 그 결과를 갖다 붙일 수 있다. 자, 요런 것까지 지금 설명이 됐는데 그러면 30명부터 몇 명까지냐 이거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하니까 교수님들이 막 몇백 명 해와라, 800명, 900명, 1000명, 뭐 1100명 해와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말이지.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뭐 적정 샘플수 계산하는 뭐 G파워 같은 이런 프로그램도 막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샘플수,
자, 샘플 수.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데 도대체 뭐가 좋다는 거냐? 이걸 좀 정확하게 알아보자는 차원에서 이 강좌를 만들고 있어요. 그냥 그 무대뽀로 많으면 좋으냐? 뭐 그런 것도 꼭 아니다라는 것들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번 인과 모형에 적용시켜서 회귀 분석 같은 이런 인과 모형에 적용시켜서 한번 샘플 수와 P 값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봅시다. 요거를 하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공식을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공식으로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자, 우리가 평균을 구했다. 평균을 구했다 하면 평균에서부터 떨어진 각 응답자의 응답,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거를 편차라고 하죠. 디비에이션, 편차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편차가 자, 전부 다 더하면 뭐가 되냐면 0이 됩니다.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0이 나오면 이제 어떠한 계산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방식이 뭐냐면 대안으로 이거를 다 더하자. 그래서 제곱시키자. 그래서 다 더하자. 그리고 나서 n으로 나누면 왠지 평균 편차 같은 그런 개념이 나오지 않겠느냐. 물론 제곱이 되어서 뭔가 퍼졌지만, 자, 요렇게 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분산이라고 하죠. 분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 통계에서는 논주모 연구소 TV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왜 이 과정에서 n으로 나누지 않고 n-1로 나누는가? 이게 지금 자유도거든요. 왜 1-1로 나누는가에 대한 동영상 강좌가 있습니다. 굉장히 수학적으로 접근한 그 강좌가 있는데, 그 강좌가 한 5개의 강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왜 자유도로 나누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수학적으로 검증을 한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n-1로 나누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분산이 되고, 그 분산을 다시 루트를 씌운 거, 그게 표준 편차가 되죠. 자, 그래서 이 표준 편차를 다시 루트 n으로 나눈 것이 표준 오차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 공식이 이래요. 공식이 이렇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하나를 만들어 놓고 제껴 놓고, 자,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회귀 분석 같은 걸 해가지고 영향력을 구했단 말이죠. 그래서 회귀식을 만들어 냈어요. 자, y는 a 플러스 bx 플러스 표준 오차. 요게 표준 오차가 요렇게 들어오죠. 요렇게 들어옵니다. 자, 이런 회귀식을 만들어 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상수와 이 개수값을 얻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오차가 크다면 좀 안 좋을 거고 작으면 좋을 겁니다. 이 개수는 크다면 영향력이 크다는 소리고 작다면 영향력이 작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의도한 바가 뭐냐면 오차는 좀 적고 영향력은 좀 큰 요런 거를 원한단 말이죠. 영향력, B값은 좀 크고 표준 오차는 좀 작은 요런 거 나오면 아주 좋단 말이지. 그러면 B값이 크다 작다, 그 다음에 표준 오차가 크다 작다, 요런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온단 말이죠. 조합을 해보면. 그래서 그 조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합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여기 B값이에요. 자, 적다, 크다, 저고, 저 코가 돼버렸네. 저고로 할게요. 저고. 자, 저고. 자, 저고. 그 다음에 표준 오차가 저고.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요랬을 때, 우리가 가장 좋은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B값이 크고, 오차가 적은, 자,
요때가 가장 좋겠죠. 요때가 뭐다? 우리는 가설을 채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B값이 적은데 오차가 되게 커. 자, 요때는 아마 가설이 기각될 거예요. 가설이 기각이 되겠죠. 자, 그런데 애매한 경우가 있어. 요 경우하고 요 경우가 애매하다는 거죠. 오차도 적은데 B값도 적어. B값이 큰데 오차도 커. 이런 경우가 애매하죠. 이때 우리가 이 B값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오차 비중에서 크느냐, 이제 요거를 따져야 될 텐데, 요때 이 B값을 표준 오차로 나눠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차 대비해서 B값이 어느 정도 크냐, 그 기준을, 어떤 기준을 넘으면 이 정도 오차 대비해서 이 정도 B값은 영향력이 있는 거다, 이런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기준을 우리는 양측 검정일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 1.965로 삼고 얘보다 크게 나오면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눈 값이 곧 뭐다? T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T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96보다 크면 자동적으로 P값은 0.05보다 작아지게 되는 T분포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이제 이 분포를 샘플 추출했을 때는 T분포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한다. 뭐 요 정도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관계가 있단 말이지. 자, 요런 관계가 있는데 앞에서 어떻게 식이 어떤 게 왔었죠? 자, 요거. 자, 요거. 자, 여러분 요거. 자, 요거 제가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자, 가지고 온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요거를 그대로 선택을 쫙 해가지고, 선택이 안 되나? 요렇게 딱, 선택이 안 되는구나. 자, 요거를 그대로 밑에 적어 볼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것이 표준 오차다. 자, 요거거든요. 자,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자, 그러면, 자, P값이 0.05보다 작게 나오려면 T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96보다 크면 되는 문제죠. 자, T값이 크려면 B값은 커야 되고 오차는 작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B값은 그대로 있다고 칩시다. 자, B값이 변화가 없다. 영향력은 변화가 없다. 이 말은 그 경향은 그대로다. 경향은 그대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표준 오차만 떨어뜨리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표준 오차만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표준 오차만 떨어뜨린다. 자, 표준 오차만 떨어뜨리면 기본적으로 T값이 올라가죠? 그럼 P값 떨어지죠? 자, 표준 오차만 떨어뜨립니다. 표준 오차만 떨어뜨리려면 분모만 커지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N수만 늘어나면 무조건 표준 오차는 떨어지고, 표준 오차가 떨어지면 무조건 T값은 올라가고, T값이 올라가면 영향력은 그대로 있으면서도 P값이 떨어집니다. 이 영향력으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95% 이상 신뢰롭다 라는 가설 채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샘플 수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0명 조사했는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300명 만들고,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600명 만들고,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1200명을 만든다고 했을 때 B값은 그대로겠죠. B값은 그대로인데 표준 오차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서 T값이 올라가고 P값이 내려갑니다. 150명이었을 때 B값이 예를 들어서 0.3이었는데 P값이 0.056이 나왔다. 그래서 가설이 기각됐는데 요거를 샘플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한 600명, 1200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B값은 그대로라. 근데 오차가 떨어져서 P값이 0.047 정도로 돼가지고 가설이 채택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샘플 수가 무작정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모집단을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는 적정 샘플 수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어떤 뭐 정규성을 가진다든가 이상치가 없고 뭐 결측치도 어느 정도 좀 잘 처리가 돼서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생각을 진정성 있게 응답을 해준 잘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응답 샘플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적정 샘플 수 같은 것들 계산해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적정 수 그 이전에 실제로 응답이 잘 됐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 사람 마음이니까 진짜 진정성 있게 응답을 했는지는 우리가 조사할 수 없으나 그것들을 수학적으로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정규성, 이상치, 결측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뭘 해야 된다? 분석하기 전에 항상 데이터에 대한 정제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최대한 그 데이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클리닝 작업 이걸 해놓고 분석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기울이고 이 좀 이상치 제거하고 이런 것들이 결측과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좀 귀찮긴 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지만 이것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샘플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샘플 수가 얼마나 모집단의 생각들을 잘 반영을 하는가, 대표하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이번 시간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샘플 수가 무작정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샘플 수가 늘어나면 카이 제곱값이 엄청나게 뛰어요. 그냥 막 기하급수적으로 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조 방정식 모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적정 샘플 수의 범위를 좀 정하고 있죠. 보통 200에서 한 400 정도, 요 정도 정하고 있죠. 500 넘어가면 좀 안 좋다라는 말도 있고, 또 요것도 또, 적정 샘플 수를 계산하는 것들도 또 다른 방법도 있고, 그래요. 오죽하면 이러겠냐, 이거죠. 자, 오죽하면.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좀 하시고, 샘플 수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